자, 30분부터 토지용어 계속합시다. 이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그다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를 보면. 근데 3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틀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문제죠.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건데, 기역은 옳은 지문이죠. 택지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또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토지죠. 그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이용 가능하고 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가 바로 택지예요. 이 기역은 전혀 하자가 없고 니은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이거는 굳이 이걸 정의를 하자면 이제 1단지라고 하는데요. 용도가 똑같은 두 개 이상의 여러 개의 토지를 묶어서 그냥 1단지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는 획지의 용어가 아니고 획지는 용도가 똑같은 토지가 아니고 뭐? 가격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니까 반드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요 지문이 꼭 포함돼야 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 그리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즉 용도가 똑같은 두 개 이상의 토지를 묶어서 1단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디귿에 지가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 이건 표본지가 아니고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우리가 지가를 공시할 때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를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근데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려면 먼저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를 선정하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로 선정된 토지가 바로 표준지란 말이야. 그게 그 토지의 이제 제곱미터 가격이 바로 표준지 공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고 나면은 그 표준지 공시가에 기초해서 개별 필지의 제곱미터 가격을 다 공시하죠. 그게 개별 공시가라. 그래서 지가 공시를 위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지가 아니고. 그리고 리얼의 이행지와 후보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느냐,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느냐, 그지?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 중이다. 그러면 후보지.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면 이행지. 지역 내에서냐, 지역 상호간냐를 구분해야 되죠. 또 조심할 게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만 붙이는 용어죠. 용도가 변경 중에 있을 때만 붙이는 거고 용도 전환이 다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전환된 토지 이름을 붙여주는 거다.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전환 중일 때는 후보지죠. 전환 중이다 이 말이야. 용도가 지금 바뀌는 중이다 이 말이야. 변경 중에 있을 때는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농지 지역이 택지로 전환된 토지, 전환되었다 이 말은 택지적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그건 택지가 됐으니까 택지 지역이라 해야지 후보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변경 중에 있을 때만 붙이는 용어죠. 다 알지? 대답 좀 해라. 다 답답해 미치겠다. 그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지? 그냥 설명하지 말고 넘어가라 이 말이야. 귀찮으니까. 진짜 다른 선생님들 수업할 때도 깝깝하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민법생이 악을 빡빡 쏘고 막 성질 내는 거 내 이해가 돼. 내 뒤에 저기 앉아서 동영상 차려다 깜짝깜짝 내가 놀래거든.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 적혀있잖아. 동영상 좀 봐. 1, 2월 동영상 봐. 맨날 이래 하잖아.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잖아. 대답을 안 하니까. 속에 천불 나네 진짜 막. 우리 학원에서 내가 수업하는데도 이러니 그지? 딴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남의 학원에 와서 설명하는데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그 흥이 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아유, 흔히 참 돈 내고 와서 수업 들으면서 뭐 그렇게 좀 그죠? 좀 제대로 좀 알아서 하세요. 나도 몸이 무겁다. 그냥 대충 하고 가자 그러면. 여름 되면 이제 다 축 처지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그 저녁에 잠을 또 설치는 경우가 많죠. 막 듣고 또 막 이러다 보면 뭐 모기도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면 잠을 많이 설치잖아요. 여름에 개운하게 잠을 못 자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다 몸이 대부분 무거워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공부에 지금 지쳐 있잖아, 심신이, 그죠? 성적이라도 잘 나오면 괜찮지만 해도 점수도 안 나오가니까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까지 괴로워 이게 지금. 될 것 같은지 떨어질 것 같은지 심신이 지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 귀찮은 거야 만사 그지? 그러니까 뭐 옆에 뭐 와서 뭐 엄마 밥 줘. 챙기무라 개새끼야. 그냥 막그 옛날에 잘 챙겨줬지. 지금은 뭐그 챙기무라 그냥 짜증 시켜 먹어. 아빠한테 챙겨달라 해. 뭐 이렇게 하고 막 다 그래 안 합니까? 다 알죠 뭐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수업 중에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또 한 개라도 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압니다. 저도 다 알지만 그죠? 다 사람이면 다 똑같겠지. 뒤에 31번부터는 쭉 다 중복적인 문제들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돼. 쭉 풀어보시고 38번으로 가봅시다. 38번에 중간에 뭐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요. 풀어달라고. 저 새끼 다 빼먹고 넘어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앞에 다 설명했어. 다 중복적인 거 다 설명해요. 중요한 거나 38번에 확 빼보고 가야지. 뭐 진도 안 맞으면 뭐 한 30장 빼보고 가는 거지 뭐. 38번에 뭐 하나 똑같은데 뭐 대답도 안 하고. 자, 38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근부지는 일반적으로 나지가 저보다 낮게 평가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부 강가로 나지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근부 강가 때문이에요. 근데 개발제한 구역 안에 있는 근부지라든가 또 토지 보상 구역 내의 근부지, 규제가 강화된 경우, 이런 경우는 근부 정가가 발생해서 근부지가 나지보다 높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나지는 지상에 건물 기타 개량물이 없고 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업성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없어 일단 개량물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법성의 제한을 받는 권리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사법성의 제한은 없죠. 그러나 공포상 제한은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공포상 제한이 없는 토지는 없어. 그러니까 나지도 당연히 공포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이렇게 딱 정의를 해야 되겠고 맹지는 뭐 나무 땅에 둘러싸여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고요. 4번에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용도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이며 틀렸죠. 그러니까 후보지는 용도 전환된 이 말은 용도가 다 바뀌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용도가 다 전환이 되어버리면 전환된 토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다.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을 때는 후보지. 근데 택지지로 전환이 되면 택지가 됐으니까 택지 지역이라 해야죠. 후보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도 전환된이 아니고 용도 전환 중인 토지 그래야 돼.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죠. 그리고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그러니까 상호간이냐 지역 내에서냐를 가지고 후보지 이행지는 구분하고 후보지든 이행지든 전환 중에 있을 때만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만 후보지 이행지를 쓰지. 바뀌고 나면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또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지목이 반드시 변경됩니다. 근데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또 한 개 우리가 동일 수권의 범위를 판정할 때 후보지나 이행지는 원칙이 용도가 바뀐 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 또 조용하구나. 원칙은 용도가 바뀐 후 정비를 기준으로 판정한단 말이야.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용도가 바뀌기 전에 정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죠. 성숙도가 낮을 때, 즉 용도가 바뀌는 속도가 아주 완만하게 용도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변경 전에 정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랬어요. 이게 다 해준 거야. 우리 감정평가에서. 이게 지금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이라 그럼 이게 바로 후보지죠. 그럼 평가사가 이걸 평가할 때 농지로 보고 평가할 수도 있고 택지로 보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원칙은 뭘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바뀐 후 정비는 뭐야? 택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택지로 보고 평가를 하라 그 말입니다. 원칙은 용도가 바뀐 후의 정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 다만 용도가 바뀌고 있는 중인데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도 그죠? 요만큼만 지금 택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전체가 농지인데 지금 요만큼만 2년이 지났는데도 요만큼만 지금 택지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전체를 택지로 못 평가하는 거는 불합리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느린 속도로 용도가 바뀐다. 즉 성숙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변경 전의 정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라 그 말입니다. 요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오면 여기까지는 당연히 접목을 시키고 있어야 된다.
후보지나 이행지는 원칙은 용도가 전환된 후, 전환 후의 종비를 기준으로 판정을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성수가 낮을 때는 전환 전의 종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거기까지 기해놓고 그 다음에 5번에 토락지,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려서 하천이나 바다로 변해버린 이런 땅을 포락지라고 했어요. 이것도 자주 등장하는 지구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뒤로 가서 이제 40분 봅시다.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 이는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자,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지문이네, 그지?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죠. 자,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필지하고 획지 중에 뭐가 더 크다는 뜻이죠. 뭐라고? 필지가 더 크겠네. 여러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가 됐으면 필지의 규모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한 개의 획지가 됐으면 이거는 획지의 규모가 더 크겠죠? 그치? 자,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필지가 한 개라는 말은 뭐야? 물건이 하나라는 뜻이죠. 필지가 소유권을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한 개인데 획지가 여러 개다. 그럼 가격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라고 했어. 가격이 달라. 그러면 무슨 평가?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야지. 그게 구분평가지. 그러면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다. 필지가 여러 개면 물건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근데 획지가 한 개면 가격은 한 개로 통일됐단 말이야. 이 세 개의 물건인데 가격은 전부 하나로 똑같아. 그럼 이건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이 세 개의 물건을 한 번에 평가하면 되는 거지. 이건 무슨 평가? 일괄 평가하는 거다. 그지? 이거 지금 구분하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그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물건이 여러 개인데 가격은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죠. 그럼 두 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다. 일체로 이용될 때는 당연히 일괄 평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뀐다. 이거는 후보지죠. 그죠? 지역 상호간 하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이제 요 정도는 구분을 하겠지 뭐. 그 다음에 3번에 지력 회복 등의 이유로 쉬고 있는 토지는 유지가 아니고 휴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휴한지. 그러니까 지력 회복을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쉬게 하고 있는 토지는 휴한지. 유유지나 공한지는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토지.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땅이 유유지나 공한지예요. 다만 이제 도시에 있는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면 공한지가 되고 외곽에 있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면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유휴지나 공한지는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지만 공한지가 정상적으로 시기하고 있는 토지죠. 그리고 4번에 낮이는 물리적 제한은 물론이고 물리적 제한이 있다는 물리적 제한이 물론이고에 반은 건물이 서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또 공사부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다 그랬는데 틀렸죠. 물리적 제한이 없어야지. 낮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거죠. 물리적 제한도 없고 물리적 제한도 없고 공포성의 제한은 받아요. 그죠? 공포성의 제한은 받으나 또 사부성의 제한은 받지 않는 거죠. 다 구분해야 돼.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서 공포성 제한은 받으나 사부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건물이 없다 이 말이 물리적 제한이 없다는 거야. 건물이 서 있으면 건물 때문에 물리적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낮에는 건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리적 제한도 없는 겁니다. 물리적 제한도 없고 공포상 제한만 받고 사부상 제한은 받지 않는 그런 토지를 낮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에 대지란 이 대자가 무슨 대자고? 자루대자다. 자루대자. 자루대자. 고로 좁은 통로에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로. 그러니까 그 큰 도로로부터 좁은 길은 있죠. 좁은 길이 있으니까 건축하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길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지는 좁지만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정의할 때 입구가 좁은 자루 모양의 토지 이렇게 정의했잖아. 그죠? 자루형으로 생겼으니까 자루대자를 써서 대지를 하니까. 근데 입구가 있어. 좁은 통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는 건축이 가능하나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41, 2번은 어려운 게 없고요. 뒤로 가자. 토지의 용어는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풀어보시고 이제 주택의 용어로 가서 44번부터가 주택의 용어인데 주택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으로 나누는데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고, 단독주택에 다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연립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그죠? 청수죠. 청수.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 연립은 주택으로 쓰이는 청수가 4개층 이하이고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만다 초과하면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하고 연립은 그죠? 청수는 4개층 이하로 똑같습니다. 청수는 같은데 연면적을 구분하니까 바닥 면적이야.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까지는 다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까지는 다세대, 660에서 0.1이라도 넣으면 연립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하고 다중은 청수, 이 다세대하고 연립은 4계층인데 요 두 놈은 뭐다? 3계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고 공동주택은 전부 4계층 이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3계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럼 뭐 똑같겠지 이거? 달라요. 이제 다중주택도 주택으로 쓰는 청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고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 다중주택은 그냥 청수하고 면적만 가지고 다중을 구분하는데 다가구는 세대수의 제한을 받아, 그지? 19세대 이하인 주택. 요게 이제 첨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중하고 다가구, 또 다가구하고 다세대, 이거 다 구분하셔야 돼요. 전부 다. 자, 44번에 그 특히 이게 다중주택이 작년에는 이게 바닥 면적이 660이 아니고 330 이하였어, 작년에. 근데 이게 660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단독이든 공동이든 간에, 그죠? 면적은 전부가 660입니다. 여기 330이 나오면 안 됩니다. 4개가 전부 면적은 660이라. 근데 660을 초과하면은 연립. 660 이하부터는 이제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인데요. 660 이하이면서 청수가 4계층이면 다가구가 되고, 다세대가 되고, 3계층이면 다가구가 되는 거야. 그럼 다가구하고 또 다중도 3계층이면서 면적도 똑같잖아요. 근데 세대수의 제한이 들어가면 다가구. 요게 없으면 다중주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 구분 포인트가. 올해 더 이렇게 바뀌었지. 다중주택이 개정이 되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44번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그래야 돼. 이하가 아니고 초과하고 청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 이번에 다가구 주택. 이건 이제 단독이죠.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청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 660 이하인 단독주택이에요. 이 다가구는 단독에 해당하지 공동이 아니죠. 그죠? 다세대가 공동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서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청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지? 그리고 다중주택은 이제 요 말이 꼭 들어가요. 다중주택이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반드시 그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 명이 같이 장기간 거주하는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공동주택이라는 뜻이라 세대수가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단독은 세대수가 구분되는 건 아니죠. 한 사람 세대잖아요. 그래서 단독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면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개 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는 660. 요게 이제 330에서 밖에서 올해 660 이하이고 또 청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 주로 이제 다중주택 그러면 뭘 뜻해요?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 이게 뭡니까? 하숙집, 고시텔. 하숙집이나 고시텔이 바로 다중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원룸이 다가구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빌라. 빌라가 보통 5층이죠. 5층인데 1층은 전부 필요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주거용으로 쓰는 청수는 그러면 4계층 아닙니까? 그지? 그 다음에 원룸도 전부 가보면 4층이야. 청수가 3층이 아니고 4층입니다. 근데 1층은 전부
피로트 구조로 이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 그럼 주택으로 쓰는 성수는 3계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성수는 3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이 몇? 660 이하이면서 19세대까지만 원룸이 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원룸은 20세대라는 게 없습니다. 20세대가 되면 그건 원룸이 될 수가 없죠. 19세대까지만 원룸이야. 다가구 주택. 세대수의 제한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알아야 되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가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고 299세대까지여야 돼. 이하 그러면 그 숫자를 포함하지만 미만이나 초과는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 그래야 돼. 300세대입니다. 299세대까지 해서 그죠? 그러니까 저소득의 주거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공급하는 단지형 주택이야.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이런 걸 통틀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건축물인데, 그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죠. 그런 걸 뭐라 한다? 기출 문제 좀 그만큼 풀어보라 해도 젠장. 이런 거는 영어 한 개 알아보면 참 좋을 건데, 그제?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원래 주거시설은 아니란 말이야.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택에 준하여 취급해 준다.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주로 뭐겠습니까? 이런 게. 이걸 준주택이라는데 주택부에서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들어봤어? 요거 봐라. 이게 복지 아파트야. 그럼 이 아파트는 전부 각각이 구분 세대죠, 그죠? 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한 세대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공동주택 아닙니까, 아파트는? 이게 한 사람 소유로 돼 있으면 그건 단독이지 공동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대가 다 구분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301호를 이걸 다시 요 내부를 구획해 가지고 내부를 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도 한 사람 살고, 요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해서 각각 한 사람씩 거주를 해. 이런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한단 말이야. 공동주택의 내부의 일부를 다시 구분해 가지고, 공동주택 그 아파트 한 채의 내부를 다시 구획을 해 가지고, 그죠?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거주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독립된 세대는 갖추지 않습니다. 독립된 세대를 갖춰보면 이것도 한 채고 이것도 한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 아파트 전체가 여기 한 사람 소유로 돼 있잖아요. 한 사람 소유죠. 그러니까 독립된 세대를 갖추면 안 되지. 그냥 세대만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거야. 이걸 세대를 구분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택부에 나오는 용어지. 준주택하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거 있지. 도시형 생활주택. 그 세 가지가 주택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올해 그 세 가지를 한 문제로 만들어낼 소지가 높아요. 기억을 해놔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에서 대규모로 공급하는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고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이 있죠, 그죠? 쉽게 표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준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준주택으로 규제해 놓고 있어요. 주택법에서. 용어를 기억에 두는 게 좋아요. 46번 문제 가서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나 뚝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국어죠. 국어. 그죠? 여기에 핵심이 되는 지문은 인공적인 수로나 뚝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인공적인 수로나 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갑의 토지인데, 그지? 갑의 토지가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을이 여기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뭐야 물이
얼음 물이 없으니까 갑의 토지로부터 인공적으로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그지 물을 이렇게 흘러오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인공적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길어오게 했죠. 물을 끌어왔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이게 도랑이라고 도랑. 물이 흘러가는 도랑. 이게 이제 지목이 구가 아닙니까, 그지? 근데 물이 흐르는데 이 물길이 그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 자연 발생적인 소로나 둑,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 이거는 하천이라 하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수로를 팠으면 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물길을 이렇게 내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으면 지목이 하천이에요. 알았지? 유지는 뭐라? 물이 고여 있는 배수가 용이롭지 않은 땅. 그게 유지죠, 그죠? 저수지의 지목이 뭡니까? 유지라고 유지. 물이 고여 있잖아. 그죠? 연미나리 왕골 등이 자생하는 토지. 연미나리 왕골이 어디에서 커요? 물이 있어야 크지. 미나리가. 물 없으면 미나리가 못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재배를 식용 목적으로 재배를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지? 저절로 태어나서 미나리가 크고 있죠. 근데 물이 있어야 크잖아요. 그러니까 연미나리 왕골이 자생을 하고 있으면 유지다, 지목이. 근데 연미나리 왕골을 식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죠. 물이 있어야 미나리가 크니까, 그지? 그런 게 있다. 건축법상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리고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은 위락시설입니다. 춤추는데 여기는 위락시설이다. 2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농지지역, 택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그랬으면 이거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 그래야 되고요. 요거 나오네. 주택부상 도시행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이걸 준주택이라 한다. 이 말. 준주택. 그러니까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시설, 부속 토지인데 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주택에 준하에 지구한다. 그래서 준주택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국토계획법상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것도 들렸죠. 이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관리는 필요해. 근데 그 관리가 필요해서 이제 지정한 지역이 관리지역이죠. 근데 관리지역에는 국토계획상 관리지역은 3개가 있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3개로 나누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핵심이 되는 건 뭐냐? 농업, 임업, 업, 생산 등을 위하여. 그게 초점이야. 생산 등을 위하여.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관리가 되는 거야. 보전관리가 아니고. 보전할 목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보전관리가 되는 거죠. 보전 목적으로 지정을 해야 보전관리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야. 생산이 필요하지만 관리가 필요하니까 관리지역인데도 생산의 목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보전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5번은 틀려 있고요. 건물의 용어에서는 주택에 대한 용어에 초점을 두시고 아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요 5개 용어를 구분하는 거 여기서 올해 거의 아마 한 개 나올 만합니다. 올해는 그 주택의 용어 한 문제 나올 차례니까 주택의 용어도 좀 습득을 하시고 자 3장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요 1패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특성이죠. 특성에서도 그 자연적 특성이 중요한 거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노? 부동성, 또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있죠. 그 5가지 자연적 특성에서 발생되는 양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시험에는 별로 다루지 않는데요. 용도의 다양성에서 발생되는 특징 정도는 알아두고 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자연적 특성, 특히 자연적 특성에서도 최근에 이제 답을 요구하는 거는 부동성하고 영속성하고 부정성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특성에서 발생되는 양을 주로 이제 답으로 제시를 하는데 우리 부동성 그러면 동의어가 뭐지? 빗자가 들어가는 동의어를 모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토지는 이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럼 영속성 그러면 동의어가 뭐고?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 그러니까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강가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물리적 강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강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가격과 임료 두 가지 이걸 구분하여 획득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영수성 아니겠어, 그지? 그 다음에 부정성 그러면 비생산성. 생산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래 생산이 안 되니까 토지는 기계로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토지의 절대량은 절대로 증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토지의 양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런 성격이 부정성. 그리고 개별성. 개별성은 전부 다르다. 다르니까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비대체성 또는 비동질성. 이 B자가 포함된 동의어를 이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 특수에서 반영되는 양이 정리되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렇게 뭐고 이거. 부동산이 활동을 뭐 한다? 국지화 시킨다. 그지? 국지화 시키고 그리고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떠오르는 거 뭐? 임장 활동이나 정보 활동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임장 활동, 정보 활동. 그죠? 부동산 예산 활동을 국지화 시키는 근거. 그리고 또 외부 효과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지역 분석이 필요한 근거가 된다. 입지 선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입지 선정. 입지 선정 중에서도 협의의 입지 선정을 뭐라 그러죠? 입지론. 입지론의 근거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근거가 된다. 또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게 다 부동산에서 비롯된 특징이지. 영수성 그러면 소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치에 훼손이 없어요. 물리적 강가가 또 왜 또 그리 열받아가지고 싸우지 마. 그죠? 내한테 불만 있으면 열로 던져. 그 밑으로 던지지 말고. 책상에 키스는 안 가는 거 모르겠네. 병이 깨지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 기물을 파손하면 안 돼요. 물리적 강가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나? 영수성. 여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을 분리하여 획득하게 한단 말이야. 요 소유 이익이 바로 가격이라. 그리고 이용 이익이 임대료, 임료, 그죠? 임료, 가격을 보유기간 중에는 임대료를, 처분 시에는 가격이라는 소유이익을,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뭐고? 자본이득. 이거는 뭐? 운영이득, 그지? 소득이득, 자본이득과 소득을 분리하게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보존력이 우수해서 투자재로 선호되는 이유가 된다. 또 부동산 활동에 뭘 요구한다? 장기적 배려를 요구한다. 뭐 이런 게 다 영수성에서 비롯되는 성질. 부정성.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생산될 수 없어, 그지?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언제나 뭐하다? 불가능. 물리적 공급을 불가능한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곡선은 항상 공급곡선이 어떻다?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죠, 그지?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되는 이유가 부정성 때문이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생산비를 투입해도 1cm의 양도 증가되지 않으니까 생산비 의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자, 생산비 의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부정성,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수. 이런 게 이제 구분 포인트예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토지는 생산 자체가 안 되니까 갈수록 부족해있죠.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다. 부족할수록 어떻게 된다? 지가가 상승한다. 지가 상승의 원인. 또 희소성이 증가해. 귀해져. 그래서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할수록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라? 집약적으로 이용해라.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는 건가? 그게 부정성. 그리고 귀한 물건일수록 수요자들이 서로 가지려고 그래. 토지의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킨다. 또 갖고 싶어. 독점 소유욕을 유발한다. 뭐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 근거가 된다. 이 전부 부정성이고. 개별성. 전부 다르죠. 토지가. 다르니까 비교를 곤란하게 한다. 비교가 어려워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지. 비교가 곤란하고 공통이론이나 공통원리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부 다르니까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대체를 시킬 수가 없다. 물리적 대체를 불가능하고, 그래서 개별성을 비대체성이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상품이 표준화될 수가 없죠. 상품이 비표준화되게 하고, 시장이 또 조직화도 불가능해. 비조직화되게 하고, 거래도 은밀하게 물건별로 따로따로 거래를 해요. 거래도 비공개적이 되게 한다.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을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독점화시킨다. 부동산 활동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말이야. 물건별로 따로따로 모든 활동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지? 이런 것들이 다 개별세에서 비롯되는 성질. 전부 다르니까 가격도 한 개의 가격에는 성립하지 못한다.
일몰, 일가보치기, 이성되지 않는다. 뭐 전부 개별성이고 인접성 알 필요도 없어. 4개까지 특성 정리하면 돼요. 1번 보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성은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다르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그렇죠. 자, 이동되지 않으니까 동산은 점유만으로 공시가 가능해요. 근데 토지나 건물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바로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근거. 그게 바로 부동성 때문이고, 또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임장활동이나 정보활동이 요구되는 근거. 바로 부동성 때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 뭐 국지적, 국지화 요 용어가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위치의 고정성이 위치의 고정성이 뭔데? 그게 부동성이죠. 그죠? 부동성으로 인해 토지 관계 복귀가 복잡하게 되고 개별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측면의 대처가 인정되지 않는다. 3번이 꿀이하구나.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개별성 때문에 대처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도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 경제적 측면 그랬으니까 경제적이라는 말이 빠져야지. 경제적하고 용도적은 같은 말이다. 우리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전부 다 다르니까 대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대체란 똑같은 물건이 있을 때 이것 대신 저걸 이용하는 거 이게 대체 아닙니까? 그럼 전부 다니까 대체는 불가능하지.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으로 물리적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나 용도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죠. 그죠? 어떤 특성으로? 용도의 당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용도만 나오면 용도의 당수인 줄 알면. 아이고 속에 처음 몰랐어. 오늘 딱 구분해서 같이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는 개별성 때문에 대처가 불가능하지만 용도적으로는 인접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해집니다. 그 인접성에서 비롯된 특성 중에 기억해야 될 게 저거다. 용도적으로 대체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거 한 개 기억해놔야 되는데 참 또 뭐. 인접성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될 게 그지? 모든 토지가 주위 토지와 접배했다는 게 인접성이죠. 그러니까 인접성은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 인접한 토지끼리 어울리게 이용해야 되니까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시킨다. 그치? 그리고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야기하는 근거가 된다.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은 부동산과 인접성 두 가지 특성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근거한다. 정의 외부가를 대체하는 게 개발이익 환수제도고 부의 효과를 대체하는 게 지역지구제죠. 지역지구제를 지정하는 근거나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가 인접성이잖아요. 부동산과 인접성. 그리고 또 용도적으로 대체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인접성. 인접성에서 비롯된 특성 중에 요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게 아주 어려운 거지. 기억을 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죠. 지금이 참 벌써 지금 8개월이 지나고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1년 중에 3분의 2가 다 갔는데 아이고 키는 3분의 1도 안 자랐다. 시간은 3분의 2가 지났는데 또 내하고 지그리 똑같노. 죽을 때는 다 됐는데 키는 안 크네. 여러분도 시험 때는 다 됐는데 점수는 안 오르네. 그 말하고 똑같은 거다. 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키는 안 큰다. 그거는 뭐 시험 때는 됐는데 점수가 안 오른다. 똑같은 거지 뭐 그지? 아이고 참 어쩔까. 3번은 그죠? 경제적인 용어가 빠져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 거기 또 4번에 나오네. 인접성은 부의 효과가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지구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고 저의 효과가 발생할 때 개발이익 환수제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이죠. 왜냐하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은 부동산하고 인접성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근거도 부동산과 인접성이 되고요. 또 지역지구제의 근거도 부동산과 인접성 두 가지입니다. 물론 뭐 인접성으로 그래도 맞고 부동산으로 그래도 맞겠죠.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화되고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이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하기도 곤란하고 비교 자체가 곤란하고 공통 이론이나 원리 도출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개별성 때문이겠죠. 2, 3, 4번 어려운 거 없어요. 쭉 풀어보셔. 이해 안 되는 지문 있으면 얘기해. 손 들고. 뒤에 가서 이 뭐 설명이 필요한 그런 게 없는데 진짜. 작년에 나온 문제가 11번 문제네 보면은 그지? 11번에 토지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항상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을 되게 하는 원인은요. 개별성 때문만은 아니고 개별성 그래도 맞고 부동성 그래도 맞고 부정성 그래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성이 다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부동성이나 부정성 이런 것도 전부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원인이라.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승립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거잖아, 그지? 수요자와 공급자도 다수 존재하고 상품도 동질적이어야 되고 시장의 진입과 퇴거도 자유롭고 정보도 완전해야 돼. 근데 그 중에 한 개라도 불안전하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근데 소수의 구매자와 소수의 판매자만 존재.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소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고가성과 부정성 때문입니다. 그럼 부정성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원인이 되겠죠. 또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되는데 전부 다르잖아요. 그건 개별성 때문이죠. 개별성 때문에 불안정 경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장의 진입도 그렇고 퇴거도 부자연스러워. 그래서 또 불안정 경쟁이 되죠. 왜 진입이 어려워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말이야. 그 이유가지 부정성 때문에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토지를 활용해야 되니까 제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고가성 때문에 즉시 사고 팔 수가 없어서 시장에서 퇴거도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럼 고가성도 불안정 경쟁 시장의 원인이 되고 부정성도 불안정 경쟁 시장의 원인이 되죠. 또 정보도 완전해야 되는데 정보도 불안전하죠. 그럼 부동성하고 개별성 두 가지 특성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을 만드는 요인은 개별성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냥 토지의 특성은 대부분 다 불안정 경쟁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되죠. 이거는 전혀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은 부정성,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시키는 거는 부동성, 그 다음에 디귿의 임장 활동이나 정보 활동이 필요한 근거는 부동성. 요 기억진 이런 찍어서는 다 맞죠. 그 다음에 영속성은 부동산을 써서 감가상각 필요성에 근거가 된다. 말이 안 되지. 감가상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 감가상각이 뭐야? 감가분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겁니다. 그걸 감가상각이라는데 감가를 회수하려면 감가가 발생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감가가 생기지 않죠. 그럼 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야. 감가상각이 필요한 게 아니고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근거가 영속성이라. 그래서 토지는 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우리 토지의 수익을 관해서 토지 가격을 구할 때 수익 하는 법으로 토지의 가격을 구할 때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환원율만 가지고 바로 직접 이렇게 나눠서 가격을 구합니다. 근데 건물의 가격을 수익하는 법으로 구하려면 건물에서 생기는 순수익을 환원율만 가지고 환원해서는 안 돼요. 여기다가 상각률을 가산해 준단 말이야. 이게 상각률을 가산한 환원율로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 이거는 건물 가격을 구할 때 써먹는 거고, 토지는 감가가 안 생기죠. 그럼 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감가를 회수하는 게 상각이잖아요. 이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토지는 감가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환원율만 가지고 직접 바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직접 환원법 또는 줄여서 그냥 직접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건물은 상각률을 고려하죠. 그러니까 상각률을 고려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걸 직선환원법, 직선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토지의 수익을 환원할 때 직접 환원법으로 수익을 환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가가 생기지 않아서 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다. 감가가 생기지 않는 근거가 어떤 특성이고 영속성이다 말이에요. 토지의 수익을 환원할 때 직접 환원법이 되게 하는 근거가 영속성이다. 그럼 건물은 영속지지 못하잖아요. 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영속성 때문에 건물은 그죠? 비영속성이라는 거죠. 영속지지 못해. 그래서 건물은 상각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직선법으로 수익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여기까지 알아두면 참 좋겠지. 그러니까 영속성은 감가가 생기지 않으니까 감가상각 필요성이 아니고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근거가 되는 거죠. 13번으로 가서 부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골라라. 집약적 토지 이용이 촉진되고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그렇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부정성은 토지를 이용할 때 조방지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토지의 면적은 적게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가면서 이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토지 이용은 집약화되고 또 수요자 경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랬지. 기하기 때문에 그죠?
파는 사람이 서로 팔려고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자 하는 수요자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이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 수요자들이 경쟁을 펼치는 원인이 되어 바로 부정성 때문이죠. 그리고 부정성은 사회 공공성이 강조되어 토지 공개념도의 근거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하더라도 이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토록 하자. 바로 토지 공개념 도입 근거도 부정성이죠. 그리고 디귿의 용도 전환에 의한 경제적 공급을 통해 물리적 공급의 고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정성 때문이 아니고 용도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 있고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용도 전환이나 이용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공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용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그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요. 그리고 리얼의 소유이익과 이용이익,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하여 임대차 시장에 발달한 거 영속성이죠. 여기서 소유이익이 다른 말로 자본이득이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가격, 자본이득, 소유이익 같은 말이지. 이건 처분시 발생하는 이익이죠. 사용이익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득이득. 그리고 임대료라, 임료. 바로 보유기간 중에는 이용이익인 임대료를, 그 다음에 처분시에는 소유이익인 가격을 획득하는 이유. 그게 바로 소모되지 않아서 그래요. 보유기간 중에 타인이 이용해도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죠? 요 두 가지 이걸 동시에 분리해서 획득할 수 있고, 또 임대료를 획득하려면 임대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에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영소성 때문이고, 미음의 부동산의 위치성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된다. 이거는 부정성 때문이 아니죠. 위치성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토지는 서울 강남에 있는 토지보다 지가가 낮게 형성되죠. 이동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지? 모든 토지를 서울 명동 그 옛날 상업은행 자리로 다 이동시켜 봐라. 평당 15억 갑니다. 한 평에. 근데 여기 있는 땅은 여기 있으니까 이동이 안 되니까 평당 3천만 원 가고 저기 옥포 가면 그지? 평당 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지? 그게 고정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는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야 되겠네. 그지? 부동성. 그리고 비읍에 균형 가격 성립을 위치하고 관계되는 용어가 나오면 그냥 부동성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균형 가격 성립을 어렵게 하고 감정평가를 필요하게 하는 근거. 이거는 부정성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특성이 뭐고? 공급이 안 되는 게 부정성 아니야. 생산 자체가 아니니까 공급을 완전 비탈되게 하는 원인이 뭐고? 부정성이지. 균형 가격은 뭐야?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할 때 발생하는 가격. 이게 균형 가격이죠. 근데 수요는 있어도 공급은 안 된다니까. 공급이. 수요는 이렇게 항상 있는데 공급은 고정돼 있잖아. 공급이. 그지?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지. 수요와 공급이 다 이렇게 일정한 상태로 수요랑 공급이 일정해야, 그지? 수요랑 공급이 같아야 균형점이 형성돼 가지고 균형 가격이 발생하는데 수요량은 있어도 공급량이 없다니까. 공급량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뭐야? 부정성 때문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균형 가격이 성립할 수 없고 물리적 공급 곡선이 항상 수직선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인데 그걸 쉽게 형성된다면 감정평가가 필요가 없어요. 일반인들도 가격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균형 가격이 성립이 어려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자, 감정평가가 필요한 근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는 근거는 부정성하고 개별성 때문입니다. 가격이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균형 가격이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도입되는 근거 개별성과 부정성인데,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는 근거는 무슨 특성? 중개사 제도가 도입되는 근거는 부동성이에요. 응? 왜 중개사가 필요해?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기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임장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사가 필요한 겁니다. 임장활동을 요구하는 근거가 뭐고? 부동성이지. 구분해라. 지금 이제 중개사 제도의 도입 근거가 되는 특성 부동성,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부정성과 개별성. 같이 기회가 되면 좋겠네. 자, 넘겨서 14번도 어려운 게 있고, 그 14번에 그 3번 지문 한 개 봐라. 그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정성의 예외이다. 말이 안 되죠. 부정성의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가 공유수변을 매립해서 바다를 토지로 조성해가지고 땅을 먹었잖아. 그지? 그게 토지의 양이 증가됐어. 그 다음에 또 산을 깎아갖고 주택을 지었다. 그럼 산지를 개간해서 주거지로 택지가 확대된 거죠. 근데 택지가 그만큼 증가했지만 그것도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증가된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만약에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가 됐으면 부정성의 예외입니다. 근데 부정성의 예외가 있으면 부정성이라는 성격도 없어. 증가가 가능하면. 물리적으로는 어떤 게도 양이 증가될 수 없는 성격이 부정성 아닙니까? 그 부정성 예외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공유수변을 매립해서 토지를 조성한 것도 그건 부정성 예외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야? 일시적인 이용 전환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용 전환. 바다를 토지로 이용을 전환한 거죠. 이런 걸 경제적 공급이라 한다고. 그래서 토지는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그건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부정성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공유선을 매립하고 산을 깎아가지고 농지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그건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된 건 아니까 부정성은 어떤 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정성 예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외가 아니다 그래야 돼. 일시적인 이용 전환에 해당한다 그래야 됩니다. 16번에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는 비파괴적, 비소모적 재화이므로 재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감정평가 방식 중 원가 방식 적용을 배제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죠? 원가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법이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 아니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적산법이고 저번 주에 안 했습니까? 알고 있는 거는 좀 입을 띄라니까 좀 얘기를 좀 해. 참네. 나도 배고파요. 여러분도 배고프지만 네 혼자만 얘기해라 그냥. 우리는 귀찮다 이 말인데 진짜 참 큰일이다 이거. 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가법이고 원가법에 따라 산는 가격을 뭐라 하노요? 적산가액. 근데 적산가액 어떻게 계산했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개수거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토지는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합니까? 공시가 기준법으로 가격을 평가합니까? 공시가 기준법이죠. 그럼 토지에는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왜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가 없을까?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없어. 요 재조달 원가라는 게 뭐야? 생산에 소요되는 총원가라 그지?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을 재조달 원가라 하는 거죠. 근데 토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냐? 없잖아. 어떤 특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생산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따 쉽게 이거 하고 이렇게 신호 좀 주지 마라 이제. 그러니까 부정성 때문에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제조달 원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개 원가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려면 이 제조달 원가뿐만 아니고 감가액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토지에 감가가 생겨 안 생겨? 토지는 감가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감가액이 없죠. 이걸 산출을 못한단 말이야. 어떤 특성으로? 그게 영속성이지. 그래서 토지에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거, 원가 방식으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근거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에요. 부정성과 영속성. 같이 이걸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원가 방식 적용을 배제하는 거, 영속성도 관계가 되고 역시 부정성도 관계가 됩니다. 1번은 전혀 하자가 없고요. 두 번째, 영속성은 부동산의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되어 부동산 교환 가격인 교환 대가인 가격, 용익 대가인 임료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소유이익이 바로 교환 대가인 가격이고 사용이익이 용익 대가인 임료죠. 이것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소유이익이 이제 자본이득, 처분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죠 가격. 그리고 사용이익이 보유기간 중에 획득하는 소득이득이죠, 그죠? 임대료. 이 두 가지를 각각 구분하여 획득할 수 있는 근거가 영속성 때문이고, 그지? 그리고 3번 좀 전에 설명드렸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영속적이에요. 영속성 때문에. 그로 토지 가치를 산정할 때 직접 환원법을 적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영속적이지 못해 소모가 생겨서 철거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의 가치를 환원할 때는 직선 환원법으로 환원을 합니다.
근데 토지는 강가가 생기지 않아서 강가를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강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는 일만 가지고 직접 수익을 바로 하는 거든. 이게 이제 직접 하는 법이죠. 이 토지의 수익 가치를 계산할 때, 수익 가치를 구할 때 직접 하는 법이 되는 건가? 바로 강가가 생기지 않는 영속성 때문이다. 자, 요 3번 지문이 28회에 출제된 지문이죠. 기억을 해둬야 될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토지는 훼손, 파괴되지 않으므로 물리적 강가 및 경제적 강가가 배제된다. 요게 이제 틀렸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 봐라.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토지에서는 강가가 생겨 안 생겨요? 발생하지 않아요. 물리적 강가는 토지에는. 근데 강가 요인은 물리적 강가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 강가도 있고 경제적 강가도 있죠. 토지에 기능적 강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적 강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강가가 생기지 않는다. 그건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자, 강가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지? 물리적 강가가 뭐지? 이게 시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소모, 마모, 훼손, 노후화 등으로 생기는 강가인데, 토지가 여기에 100평짜리 토지가 있다. 이 상인동 100평 토지가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100년이 흐른다고 사용할수록 달아 없어서 10평으로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죠? 100평 그대로 있죠? 그럼 시간 경과로 이런 강가는 생기지 않지? 물리적 강가는 발생하지 않단 말이야. 어떤 특성으로? 소모가 안 되니까 영속성 때문에. 어이? 그래서 영속성은 물리적 강가가 생기지 않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이? 경제적 강가나 기능적 강가는 토지도 발생해요. 기능적 강가라는 게 뭐지? 부동산업체 내부에 성능 저하나 능률 저하가 생겨서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강가를 기능적 강가를 하는 거야. 어이? 왜 경제적 강가는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생기는 강가죠. 원가 방식에서 다 나왔잖아. 강가 요인 세 가지가. 자, 이 토지가 100년 전부터 농지로 이용을 했어. 근데 처음에 100년 전에 농지로 이용할 때는 비옥도가 높아서 쌀이 100가마가 산정이 나왔어요. 요 토지에서. 근데 100년 동안 계속 농지로 이용해보니까 지금은 쌀이 10가마밖에 안 나와요. 이 강가가 생긴 거죠. 무슨 강가고? 부동산 내부에 성능 저하나 능률 저하로 강가가 생겼잖아. 이게 기능적 강가야 지금. 기능 강가 발생했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이용 중에 있어요. 근데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입지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딱 받아서 가치가 하락을 한 거야.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하락했죠. 무슨 강가고 이게? 경제적 강가 아니야.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는 강가가. 그러니까 토지에 지금 기능적 강가나 경제적 강가는 발생했죠. 기능적이나 경제적 강가는 토지도 발생해. 근데 물리적으로 강가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 물리적 강가가 시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노후화라든가 마모 훼손, 소모 이런 강가를 뜻하는데 시간이 흐른다고 소모가 생기는 건 아니야 토지에. 그러니까 물리적 강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강가가 배제되지만 기능적 강가나 경제적 강가는 배제된다 그러면 안 돼요. 강가가 생겨. 기능적이나 경제적 강가는 인정된다 이 말이야 토지에도. 그래서 4번이 틀리고 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다. 기억을 해두는 게 좋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저 뒤로 가가지고 20번 가봅시다. 20번. 이런 문제들이 실제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뻑가가지고 또 틀리고 나온다. A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게 공원이 조성되고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 조성되고 마트가 들어서니까 좋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이겠지. 그럼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게 바로 뭐냐? 외부 효과, 정의 효과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은 어떤 특성? 부동성과 인접성이 일단 답이 나와야 되겠죠.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딱 한 개밖에 없네. 2번. 부동성이 들어가 있는 게 그럼 무조건 답이 2번이지. 다른 건 될 수가 없어 답이. 부동성과 인접성이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이고 또 지금 마트가 조성되고 공원이 조성되었다. 이거는 위치가 변화된 게 무슨 위치가 변했냐? 인문적 특성 중에 우리가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고 또 병합분할 가능성이라는 특성도 있죠. 근데 요 지금 이거는 마트가 조성되고 공원이 조성된 거는 위치의 가변성 중에 사회적 위치가 변화된 겁니다. 사회적 위치가. 이거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하고 관계가 되는 특성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데 위치의 가변성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요 문제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상승했구나. 증의 외부효과가 딱 돌아야 돼. 근데 외부 효과를 약해는 원인은 부동성과 인접성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부동성이나 인접성 둘 중에 한 개를 찾아야 되니까 답은 2번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A 아파트 근처에 장내 10장이 입지하자 A 아파트 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역시 부동성과 인접성이네. 이거는 부의 예보가 야기된 거 아닙니까? 나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치가 하락했겠지. 그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원인은 부동성과 인접성. 그게 바로 숫자가 돼. 알겠죠? 자, 뒤로 가서 한 개만 더 풀어보자. 25번 봐봐.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토지의 부정성은 토지 사용이나 판매를 둘러싼 계약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체 가능성을 얻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게 이제 뭐냐?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를 불가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대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특성. 비대체성하고 같은 말은 뭐지? 개별성이다. 부정성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은 개별성에서 비롯된 특징이 되겠고 2번에 토지의 공공성은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킨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이 토지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토지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제하다. 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성에서 비롯되는 성질. 부정성.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강화되는 근거.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을 좋고 귀한 물건이니까 그지? 개인이 보유한 토지라도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자. 토지 공개념 제도가 도입되는 근거. 바로 부정성 때문입니다. 강화시킨다 그래야 돼. 명분을. 그 다음에 3번에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비생산성이 뭔데? 부정성. 부정성을 비생산이라는 거죠. 생산이 불가능한 성격. 그럼 부정성 때문에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물리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는 거지. 부정성이 뭐야? 물리적으로 공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고 용도적이나 경제적은 같은 말인데 용도적 공급이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의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구분해. 알았어. 4번에 부동산 사정을 국지화시키는 거는 부동성이고 뭐 5번이 옳은 지문이겠죠. 장기적 안보를 가지고 장기적 배라의 부동산 활동을 하게 하는 근거가 용속성. 26번에 인문적 특성 중에서 한 개만 보자. 용도의 다양성은 특정 부지의 직접적인 최적 용도를 모셔가고자 하는 입지 영향을 유발하고 토지에 의해서 재유용에 근거된다. 그렇습니다.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하니까 그 토지에 맞는 것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 재유효용의 성립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과 부정성 두 가지 특성이에요. 다 옳은 지문이고. 두 번째, 행정기관의 이동이나 도로의 신설 등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데 이는 위치의 가변성 중에서도 이제 행정기관의 이동으로 위치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행정적 위치가 변화된 거고요. 도로가 신설돼 가지고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인해서 가치의 변화가 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변화된 겁니다. 경제적 위치가. 또 아까 마트가 조성되거나 공원이 신설되고 이렇게 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위치가 변화된 건데 거기까지는 구분을 못 하더라도 바로 이게 토지의 위치가 변할 수 있는 위치의 가변성이죠. 그리고 고가성,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시장의 진입과 퇴거도 자유로워야 돼. 근데 부동산은 워낙 비싸요.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빠져나오기도 어려워. 왜? 매수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매도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출입을 어렵게 한다. 진입 장벽이 높은 이유는 고가성과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부동성도 물론 있어. 부동성. 여러 가지가 관계되는데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투자의 고정성. 다른 말로 뭐 투자의 내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 자본 회수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액이죠. 고액. 금액이 워낙 크니까 한 번 자금을 투입하면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이런 성격을 투자의 고정성 또는
투자의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인문적 특성에 이런 성격도 있어요. 그다음에 5번에 용도의 다양성은 특정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활동인 입지론의 근거로 정한다. 특정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것은 이거는 입지론이 아니고 뭐고? 적지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지 선정은 두 가지예요. 입지 선정은 협의의 입지 선정이 있고 광의의 입지 선정이 있는데 이 협의의 입지 선정을 입지론, 그다음에 광의의 입지 선정을 적지론이라고 하죠. 입지론이 뭔데? 입지론이 이게 좋은 부지를 찾는 거,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거야. 좋은 위치, 좋은 위치를 찾는 활동을 입지론, 좁은 의미의 입지 선정. 좋은 위치를 찾았죠. 그럼 그 좋은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것. 요게 이제 넓은 의미의 입지 선정이라. 근데 왜 위치는 처음부터 좋은 위치를 찾아야 돼요? 한 번 잘못 입지를 선정하면 이동되지 않기 때문이라. 부동성 때문이고 또 좋은 위치를 찾으면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해야 되죠. 그게 토지가 여러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말이야. 용도에 다양성이 있어서. 자, 입지 선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지 선정이라고 하면은 협의의 입지론, 입지 선정이 입지론을 곧 입지 선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입지 선정의 근거가 뭐다? 부동산이다 그래야 돼. 입지 선정 이거로 그냥 입지론을 입지 선정이라 표현한다니까. 입지 선정이나 입지론의 근거를 물으면 부동성, 적지론의 근거를 묻는다. 용도에 대해서 이 토지의 특성에서 다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정 부지에, 그러니까 특정 부지에 좋은 용도를 찾는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적지론이지 입지론이 아니잖아. 용도를 선정하는 거니까, 그지? 적지론의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입지론을 적지론으로 고쳐야 옳은 지문이 되겠네, 그지? 자, 1편에 총론 부분을 해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늘 정리한 1편에서는 그죠? 제일 먼저 부동산의 개념에서 그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누잖아요. 기술적 측면에는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호소, 소비재, 상품 뭐 이런 게 있고 법률은 협의와 강의로 나누죠. 거기서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 토지와 정착물. 그 정착물에 어떤 게 있어요? 뭐 종속 정착물, 독립 정착물이 있죠. 정착물의 개념에 대해서 올해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으니까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셔라. 그 다음에 토지의 용어는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와 획지, 그리고 공안지와 휴안지, 법지와 빈지. 요 8개 용어를 딱 구분하셔야 돼. 그 외에도 요즘은 그죠? 뭐 대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포락지도 나오고 뭐 선화지도 나오고 소지도 나오고 하니까 요즘은 뭐 안 중요한 용어가 없을 정도로 골고루 나오니까 토지의 용어는 골고루 습득을 다 해야죠. 그 다음에 주택의 용어도 아까 아파트하고 연립과 다 연립하고 다세대, 또 다세대와 다가구,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을 구분하는 이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에서 특히 요 세 가지 부동성, 영소성, 부정성 요 세 가지에서 빠지는 특기만 좀 야물게 공부를 하면 토지의 특성에서도 한 개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편이었고 경제론 파트 2 좀 쉬었다 경제론 조금 보고 갑시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